아니, 가정부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바이올린에 대해 아세요? 신경 끄시고 하던 일이나 하세요. 할머니는 마치 금쪽이를 보는 오은영 박사님처럼 한쪽 고개를 젖힌 채 저를 지긋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금쪽아, 아니 연우야. 근데 말이야, 너 바이올린을 처음 배웠을 때 기억나니? 그때 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질문에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칭찬해주고 엄마가 기뻐하며 저를 안아줬던 그 순간들. 오은영 박사님, 아니 송이 할머니. 그땐 재미있었어요. 그냥 바이올린 줄을 튕기면서 나는 소리가 신기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땐 누군가를 위해 연주한 게 아니었겠구나. 그냥 너 자신을 위해 했던 거겠지?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할미가 좀 도와줄까?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치실 줄 아세요? 할머니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깽깽거릴 줄은 알지. 그래도 우리 연우가 얼마나 잘하는지 좀 볼까? 하얀 장갑을 낀 백발의 주름진 얼굴에 가정부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들자 모두들 웃었습니다. 그러나 연주가 시작되자 모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학교 3학년 15살 이현우입니다. 대단한 부잣집에 산다고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 집 안에서 그리고 이 바이올린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제가 부럽다고들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손에는 언제나 바이올린이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제 모습이었을까요? 그저 앵무새처럼 들리는 대로 따라한 제가 과연 바이올린 신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주입식, 암기식 음악 교육의 어린 기술자였을까요? 거실 중앙에 놓인 과디니니 바이올린은 마치 감시자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현이 사람들의 기대처럼 무겁게 얽혀 있었죠. 케이스를 열어 활을 잡는 순간 손끝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너무 지겨워. 음악이 즐겁지가 않아.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즐겁게 연주해 본 적이 있었을까? 저는 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우야, 연습 안 하고 뭐해? 너가 서원예고를 가야 메이어드 음대에 갈 수 있단 말이야. 어서 연습해? 엄마의 잔소리는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저는 못 들은 척하며 교복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반쯤 풀린 교복 와이셔츠에 피어싱. 그게 지금의 저를 표현하는 전부입니다. 바이올린 연습 대신 음악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데이비드 가렛의 격정적인 크로스오버 바이올린 연주가 흘러나옵니다. 그래, 나도 이런 음악을 할 수는 없을까? 지루한 클래식 따위가 아니라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부모님의 바람과 과외 선생님의 눈초리 사이에 갇힌 제게 그런 꿈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쳐다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걸 언제까지 해야 하지? 평생? 숨이 점점 막혀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엔 음악이 정말 좋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선생님들은 제가 연주하는 곡마다 박수를 쳐줬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제가 천재래요. 엄마는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내 새끼 우리 연우 정말 대단하다. 엄마는 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 시절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이올린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연습, 끝없이 반복되는 부모님의 기대와 잔소리. 연우야, 이 곡은 그렇게 연주하면 안 돼. 다시 처음부터. 리타르단도는 음악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뜻이지. 네 연습 속도를 늦추라는 게 아니야. 악보 안 보여? 너 어디 모자르니 모자라. 모차르트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다. 이밀히 선생님의 비하 섞인 지적이 날아올 때마다 화를 부러뜨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 앞에서 진심을 말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야. 바이올린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외 선생님이었던 김 선생님은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더 지도하면 나아지겠죠. 두 번째 선생님이었던 이 선생님도 제게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우야, 너는 안 되겠다.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그 말이 내리치는 채찍처럼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 번째 과외 선생님이 왔습니다. 서운대학교의 이미리 교수. 짧은 단발머리에 검정 뿔테 안경을 쓴 그녀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우 학생, 바이올린은 연습이 전부입니다. 연습 없이는 재능도 소용없어요.
이밀희 선생님의 수업은 차가웠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고압적인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다시.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 피곤함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다른 선생님들처럼 날 포기하려고 하겠지. 그게 오히려 속이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 가정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송이라고 합니다. 흰 두건과 체크무늬 앞치마, 하얀 백발의 가정부 할머니는 평범해 보였지만 하얀 장갑을 항상 끼고 있는 좀 이상한 할머니였습니다. 연우야, 새로 오신 가정부 할머니야. 너 군산 할머니 음식 좋아하지? 할머니가 아주 음식도 잘하시니깐 잘 먹고 힘내서 공부하자. 엄마가 가정부 할머니를 소개하며 저를 달랬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하다 이제 할머니 음식으로 제 마음을 돌리려는 게 기분 나빴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소나무에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백발의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말이지요. 이른 아침부터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대기업 사장인 아빠는 오늘도 새벽에 출근했고 피아노 연주자인 엄마는 음악회 준비로 바빴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놓여있는 고가의 바이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 과디니니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니까짓게 나를 다룰 줄 알아? 학교가 끝난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우야, 5시에 이밀희 선생님 오셔. 시간 맞춰 연습 준비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바이올린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이어폰을 꽂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후 5시 정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녕, 연우 학생. 연습 좀 했니? 그녀의 목소리는 형식적이고 딱딱했습니다. 거실에서 레슨이 시작되었지만 활을 잡는 제 손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연우, 장난 지금 나랑 해? 내가 화를 너무 꽉 쥐지 말라고 했죠? 이밀희 선생님은 마치 제가 일부러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쏘아붙였습니다. 활이 현을 스치는 소리는 삐걱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다시. 저는 억지로 손을 풀며 다시 연습을 시작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방에 있던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연우야, 너도 알잖아.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비싼지. 네 아빠가 너 교육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그래서요? 제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엄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송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늘 왼손에 끼고 있는 하얀 장갑 위에 빨간 마미손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연우야, 밥은 먹었어? 할머니는 설거지를 멈추지도 않고 저를 쓱 쳐다봤습니다. 밥 생각 없어요. 저는 무심히 대답하고는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피곤한 건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 거야. 할머니가 맛있는 된장국 끓여줄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중얼거리며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기분 나쁘게. 며칠 뒤 레슨 중 또다시 트러블이 터졌습니다. 활을 쥐는 손에 힘이 들어가 소리가 망가진 순간 이밀희 선생님이 또 짜증을 냈습니다. 이때 가정부 할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차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할머니의 말투는 여유로웠지만 어딘가 뼈있는 말 같았습니다. 이밀희 선생님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머니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우야, 긴장하지 마. 실수 좀 하면 어때? 그 말이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스쳤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레슨은 언제나처럼 삐걱거리며 시작되었습니다. 연우 학생, 손의 각도가 또 틀렸어요. 이러면 소리가 왜곡된다고 몇 번을 말했죠? 활을 잡고 있는 제 손은 땀으로 미끄러졌고 혀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연습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밀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에서 엄마는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선생님 말씀 좀 들어.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서원예고에 가겠니?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다들 서원예고 하는데 제가 거길 왜 가야 하죠? 그만 좀 하세요. 화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밀희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저는 거실 한쪽에 있던 작은 화분을 발로 찼습니다. 화분은 산산조각이 났고 바닥에는 흙이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엄마가 경악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연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밀희 선생님은 놀란 듯 입을 가렸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우 학생, 진정하세요. 이렇게 흥분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불쾌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딴 거 하기 싫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방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와도 거실에서는 엄마와 이미리 선생님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사춘기라서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요. 엄마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고 이미리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계속 아이가 이런 식이면 저도 좀 피곤해요. 어렵게 시간 내서 가르치는 건데 레슨비도 얼마 안 되고.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레슨비도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잠시 후 엄마가 방으로 들어간 뒤 이미리 선생님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재능도 없으면서 바이올린 하는 얘들 때문에 정말 피곤하네. 레슨비 올려준다니까 내가 한다. 아, 정말 극한 직업이라니까. 그녀의 말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화분 파편을 정리하던 소리가 들리더니 송이 할머니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흠. 저는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리 선생님이 거실을 떠나려는 순간 송이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연우를 좀 더 다정하게 대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연우가 사춘기라서요. 또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미리 선생님은 당황한 듯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가정부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할머니가 바이올린에 대해 아세요? 신경 끄시고 하던 일이나 하세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화날 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늘 그걸 모른다니깐요. 송이 할머니가 거실에서 중얼거리며 화분 조각을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이어 방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야, 사람들은 다들 틀릴 수 있어. 너가 실수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야. 할머니의 말은 나직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할머니야. 근데 왜 그 말이 위로가 되지? 그때 조용히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이 할머니였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손에는 작은 쟁반이 있었고 그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우야, 내가 잠깐만 이야기해도 되겠니? 할머니는 문턱에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제 옆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연우야, 너 바이올린 좋아하니?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좋아했었죠.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마치 금쪽이를 보는 오은영 박사님처럼 한쪽 고개를 젖힌 채 저를 지긋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 마음이란 게 늘 같은 건 아니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쪽아. 아니, 연우야. 근데 말이야, 너 바이올린을 처음 배웠을 때 기억나니? 그때 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질문에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칭찬해주고 엄마가 기뻐하며 저를 안아줬던 그 순간들. 오은영 박사님, 아니, 송이 할머니. 그땐 재미있었어요. 그냥 바이올린 줄을 튕기면서 나는 소리가 신기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땐 누군가를 위해 연주한 게 아니었겠구나. 그냥 너 자신을 위해 했던 거겠지?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은 아직도 복잡했습니다. 송이 할머니가 찻잔을 제 옆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우야, 너는 바이올린이 싫어졌다고 했지. 근데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너는 네가 느끼는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걸 바이올린에 실어본 적은 있어? 그 질문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화가 나는 걸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할머니는 찻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지. 화가 나면 그 화를 음악에 담아보는 거야. 화를 빠르게 켜고 거칠게 켜고 소리를 강하게 내는 거지.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정말 음악이 되나요? 그럼 실제로 그런 음악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베토벤을 아니? 베토벤이요? 당연히 알죠. 근데 그 사람이 화난 음악을 만들었다고요? 그럼 베토벤은 늘 화가 나 있었던 사람이야. 귀가 들리지 않게 되면서 얼마나 좌절했겠니? 그 좌절과 분노를 담아낸 곡이 있어. 바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지. 저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운명이요? 그 곡이 화가 난 곡이에요? 그래. 그 유명한 따따따딴
소리 있잖아? 그게 바로 베토벤이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한 거야. 그는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운명에 화를 내고 그 화를 음악으로 담아낸 거란다. 할머니의 말에 머릿속으로 그 음악이 떠올랐습니다. 따따따딴. 무심코 들었던 그 거대한 소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화가 아닌 기쁨은요? 저는 묘하게도 할머니의 음악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기쁨도 당연히 음악이 될 수 있지. 너 당연히 모차르트를 알겠지? 모차르트요? 당연히 알죠. 이밀희 선생님이 저보고 실력이 모자른다고 모차르트래요. 에이구, 참나 기분 나빴겠구나. 할머니, 근데 그 사람은 기쁨을 어떻게 음악에 담았어요? 모차르트는 천재였지만 그는 삶이 항상 행복하진 않았어. 그래도 그는 음악을 통해 항상 밝고 경쾌한 기쁨을 표현하려 했지.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지크를 들어본 적 있니? 아, 알아요. 경쾌하고 밝은 곡이죠. 저는 곡의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맞아. 이 곡의 제목은 몰라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야. 작은 밤의 음악이라는 뜻인데 그 곡을 들으면 너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잖아? 모차르트는 그 곡에 순수한 사랑과 기쁨을 담았고 그리고 그 당시 귀족들의 파티 음악으로 많이 쓰였지. 지금으로 보자면 클럽 음악 같은 걸 수도 있겠네. 있잖아. 아파트 노래처럼. 그래서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지. 아니, 할머니가 아파트 노래를 아세요? 알고 말고 내가 윤수일 가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윤수일이 누구예요? 아파트는 로제가 부른 건데요. 응? 에구먼이나 노이로제라는 가수가 부른 아파트도 있어. 무슨 가수 이름이 노이로제니? 네. 크크크 할머니 정말 재밌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루한 클래식 설명이 아니라 재미가 있었고 그 음악을 다시 듣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농담이고 연우야. 음악은 너가 느끼는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너가 화가 나서 발로 화분을 깨고 싶을 땐 그 화를 음악으로 분출해 보렴. 듣는 사람도 아, 우리 연우가 이렇게 화가 났구나 하고 오히려 너의 감정을 더 공감해 줄 거야. 알겠니? 콱콱콱쾅. 이렇게 말이지. 호호.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그런 말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작은 위로였다고 제가 느꼈을까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조용히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가 진심을 담지 않았다면 그건 진짜 연주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 진심을 담으면 음악은 너의 이야기가 된단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습니다. 음악은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꺼내놓는 거야. 그걸 진짜로 아는 사람만이 남들에게도 공감과 울림을 줄 수 있단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 화를 꺼냈습니다. 화가 난 음악, 기쁜 음악, 진심을 담은 연주. 그게 어떤 걸까? 그리고 가정부 할머니. 할머니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걸까? 며칠이 지나도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자꾸만 떠오르는데 바이올린을 들려 하면 어김없이 엄마의 기대와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서원예고에 가겠니? 학교에서도 머릿속이 온통 엉망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학교 급식실은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야, 이현우, 같은 반 친구 준수가 옆자리에 앉으며 장난스럽게 어깨를 쳤습니다. 너 오늘도 그 졸린 클래식 연습해야 돼. 야, 솔직히 너도 재미없지? 맨날 똥똥똥 이런 소리만 나는 거. 옆에 있던 민호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맞아. 차라리 블랙핑크나 BTS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게 낫겠다. 그게 요즘 음악이지. 클래식은 할아버지들이나 듣는 거 아니야?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웃었지만 속으론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진짜 클래식은 나만 하는 것 같긴 해. 이런 음악을 계속 해야 하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소파에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는 여전히 제 눈앞에 놓여 있었지만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송이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연우야, 오늘은 아무도 없네? 너랑 나만 남았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고 케이스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케이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걸 열어볼 생각은 없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열어봐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습해도 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스트레스만 더 쌓이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가만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도와줄까? 아주 간단한 거부터. 저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치실 줄 아세요?
할머니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깽깽거릴 줄은 알지. 그래도 우리 연우가 얼마나 잘하는지 좀 볼까?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어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활을 잡는 제 손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에 힘을 줄 필요 없어. 내 손가락이 바이올린 현과 춤을 추듯이 가볍게 움직여야 해. 할머니는 제 손을 바로잡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춤을 춘다고요? BTS나 블랙핑크처럼요? 저는 점심시간 친구들의 말이 떠올라서 되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엄지손가락 위치를 바로잡아주며 설명했습니다. 엄지는 활을 지탱하는 중심이야. 활의 털이지 프로그 바로 밑에 살짝 구부러진 상태로 얹어야 해. 손가락 끝이 활을 밀어내듯 살짝 닿아야 하지. 엄지손가락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활을 받쳐주는 역할만 해야 하는 거야. 검지는 두 번째 관절 부분이 활 위에 자연스럽게 걸치게 하고 지나치게 힘을 주지 않아야 해. 활의 무게를 전달하고 음량과 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란다. 할머니는 제 손가락 하나하나를 바로 잡아주시며 차분히 말하셨습니다. 연우야, 활을 움직일 때 그냥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튕기는 느낌으로 연주할 수도 있어. 그걸 스피카토라고 해. 활이 현 위에서 점프하듯 움직이는 기술이야. 소리가 훨씬 경쾌하고 재미있게 들리거든. 스피카토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따라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래? 활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현 위에서 살짝 튕겨봐. 할머니의 말을 따라 활을 현 위에 가볍게 얹고 움직여보자. 활이 진짜로 튕기며 독특한 소리가 났습니다. 띵띵. 이거 재미있는데요? 저는 신기한 눈으로 활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왜 쓰는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대저 굿 퀘션. 좋은 질문이야. 이 스피카토라는 기술은 어떤 곡을 연주할 때 그 곡의 분위기를 더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파가니니라는 작곡가는 카프리스 한 번 같은 곡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마치 음악이 춤추는 것처럼 연주했는데 너도 들어봤을 거야. 알아요. 특히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이빗 가렛의 시그니처이기도 해요. 그 활이 튕기면서 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 말이죠. 근데 바흐 곡에도 이걸 쓰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바흐가 살던 시대에는 이런 현대적인 스피카토 기술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시대 음악을 연주할 때도 이런 기술을 응용해서 연주를 더 재미있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단다. 그러면 클래식 곡을 새롭게 표현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 음악은 단순히 악보에 적힌 대로만 연주하는 게 아니야. 네가 그 음악을 어떻게 느끼고 네 감정을 담아 새롭게 해석하는지가 정말 중요해. 할머니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스피카토든 다른 기술이든 너의 감정을 담아 표현하는 데 쓰면 되는 거야. 기술은 도구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날의 교습은 제게 묘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바이올린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처음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스피카토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경쾌하게 튀는 소리,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 같은 소리. 다음날 저는 할머니에게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또 친구들이 클래식은 재미없다고 놀렸어요. 그냥 졸린 음악이라고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친구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네, 저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클래식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근데 연우야, 클래식이란 게 단순히 졸리는 음악이 아니란다. 사실 클래식은 사람의 모든 감정을 담을 수 있어. 심지어 요즘 음악보다 더 신나고 재미있는 곡들도 많단다. 예를 들어 내가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을 들어봤다면 절대 졸리다고 느끼진 않았을 거야. 그 곡은 마치 누군가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 같지 않니? 터키 행진곡이요? 응, 아마 들어봤을 거야. 빠르고 경쾌한 멜로디가 듣는 사람을 신나게 하지. 모차르트는 이런 곡을 통해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려고 했어. 그리고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면 마치 축제 같아. 수백 명이 동시에 소리치며 기쁨을 나누는 느낌이지. 할머니는 말끝에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클래식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락음악 같은 요즘 음악과도 많이 닮았단다. 네, 클래식이 락음악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들어보면 마치 하드록 콘서트 같은 에너지가 느껴져. 강렬한 리듬과 독특한 멜로디는 시대를 초월해서 신선하게 들리거든. 사람들이 그 곡을 처음 들었을 땐 충격을 받아서 막 야유를 하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지금은 현대음악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지. 진짜요? 경찰 출동이요? 하하, 클래식에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클래식에 대한 새로운 흥미가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우야, 근데 말이야. 넌 지금까지 내 연주가 어떤 음악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악보를 보고 연주한 거였죠.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넌 악보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했어. 근데 그건 너 음악이 아니야. 남의 이야기를 흉내낸 것뿐이지. 진짜 음악은 너의 이야기를 담는 거야. 클래식이든 크로스오버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진심이 담긴 연주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모차르트가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악보를 잘 써서가 아니라 그의 모든 곡에 그의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야. 그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연주는 내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그냥 흉내내기에 불과했어. 졸리다고? 아니야. 클래식은 재미있어질 수도 있어. 아니야, 재밌어.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카피가 아닌 진짜 연주를 하기 위해 다시 시작해보기로. 클래식이 단순히 딱딱한 음악이 아니라 감정과 이야기를 담는 매력적인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바이올린에 다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방과 후 저는 방에서 송이 할머니와 함께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활을 더 부드럽게 움직여봐. 음악은 흘러야지 밀면 안 돼. 할머니는 제 손목을 가볍게 바로잡으며 조언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활을 움직이자 맑고 선명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바이올린이 웃는 소리가 나네. 할머니는 환히 웃으며 칭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눈썹을 치켜세우며 방 안을 훑어봤습니다. 엄마? 저는 깜짝 놀라 활을 놓쳤습니다. 활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툭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속닥속닥 하는 거죠? 엄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송이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한 표정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연우랑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바이올린 연습을 하면서 궁금한 게 많다길래요. 음악 이야기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우리 연우는 바이올린 해야 된다고요. 지금 트로트 얘기나 하면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고요. 트로트 얘기는 노인정 가서나 하세요. 엄마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뜨며 쌓여있는 빨래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밀린 빨래나 돌리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신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엄마는 눈살을 찌푸리며 반박했습니다. 연우야, 네 음악은 선생님이 도와줄 일이야. 가정부는 가사 일을 하는 분이지 네 뽕짝 트로트 선생님이 아니라고. 숨을 고른 저는 할머니에게 배웠던 음악에 대한 가르침을 떠올리며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음악은 꼭 그렇게 딱딱하게만 배워야 하나요? 그리고 트로트 무시하시는 거예요? 트로트도 훌륭한 한국의 전통음악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서 부르잖아요.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리듬과 멜로디가 있잖아요. 그게 진짜 음악 아니에요. 미스터 트롯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연우야, 트로트는 너가 하는 고급 클래식이랑 비교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고급이요? 음악에도 귀천이 있나요? 트로트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훌륭한 음악이에요. 클래식이 위대하다면 그건 감정을 담아냈기 때문이잖아요. 모차르트도 베토벤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든 거잖아요.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그랬어요. 음악은 기술이나 장르가 아니라 감정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엄마, 할머니가 제 연습을 도와준 게 단순히 재미삼아 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음악에 진심을 담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라고요. 제가 항의하자 엄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더니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음악은 클래식이든 트로트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야.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내 마음을 음악으로 전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송이 할머니,
뭔가 평범한 분이 아니야. 바이올린에 대해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설마 이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알겠어? 옛날에 음악 선생님이었나? 다음 날 엄마가 외출했을 때 저는 할머니한테 괜히 도발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바이올린에 대해 많이 아시네요. 근데 할머니 솔까 바이올린 못 치시죠? 저번에도 잠시 보여주신다더니 안 보여주셨잖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저번에 보여준다고 해놓고 못 보여줬네. 그럼 내가 조금만 들려주마. 아주 간단한 걸로. 할머니가요? 뻥치지 마세요. 진짜로요? 저는 놀라며 바이올린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이올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흰 장갑을 낀 손을 바라보며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들려줄 수 있을까? 아니야. 그건 안 돼.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우야, 내가 연주를 조금만 들려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가 부탁할 테니 꼭 들어줘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연우야, 너 기타 조금 칠 줄 알지? 기타요? 응, 그래 바이올린 하나 더 가져와서 쿵짝짝 요렇게 기타처럼 반주 부탁해도 되겠니? 우리 같이 연주하자꾸나, 호.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부탁이 있단다. 절대 연주가 끝날 때까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알았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저는 할머니의 말이 이해가 안 됐지만 그렇게 할머니의 첫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등 뒤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바이올린을 들어 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시작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트로트? 정말 뜻밖이었어요. 할머니의 바이올린에서는 마치 구성진 트로트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삼박자의 왈츠 리듬이 덧붙여져서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특별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었어요. 활이 현을 스칠 때마다 깊은 울림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이 한 곡조에 담긴 것처럼 선율이 점점 변해갔어요. 트로트의 구성진 멜로디가 클래식의 우아한 선율로 자연스럽게 녹아들더니 어느새 화려한 바이올린 테크닉이 꼽히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바이올린 소리야.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꾹 참았어요. 선율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마치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변주에서는 제가 처음 바이올린을 잡았던 날의 설렘이, 두 번째 변주에서는 실패의 쓴맛이, 세 번째 변주에서는 엄마와의 다툼. 그 모든 순간들이 음표가 되어 흘러나왔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할머니의 선율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마치 따뜻한 손길처럼 부드러운 음색으로.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너의 마음을 보여줘도 돼. 음악이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깊은 바이브레이션은 떨리는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잠깐, 설마 녹음된 곡 들려주신 거 아냐? 제가 고개를 돌리자 할머니가 불이 나게 몸을 돌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뭐예요? 뭐 숨기시는 거예요? 에고, 이놈 약속을 지켜야지. 아무것도 아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너무 궁금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근데 할머니 설마 지금 연주곡 녹음된 거 플레이한 건 아니시죠? 뭐? 호호, 그래, 맞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니? 너의 마음을 건드렸으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더 큰 혼란이 몰려왔습니다. 이 할머니 대체 어떤 분이셨던 걸까? 그리고 방금 들은 곡은 뭐지? 어떤 곡을 녹음해 오신 거지? 그날 밤 저는 그 선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직접 연주한 것이든 녹음했던 거든 중요하지 않아. 할머니는 내 마음을 읽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거야. 도대체 이 할머니는 어떤 분이신 걸까? 그날 할머니의 연주, 아니 녹음을 들은 이후 저는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날 저는 할머니와 또 다른 음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저는 여전히 클래식이 재미없어요. 크로스오버가 훨씬 멋지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크로스오버는 자유롭고 멋진 장르야. 하지만 연우야, 클래식은 음악의 뿌리란다. 뿌리요? 그래. 크로스오버에서 멋진 기교를 부리고 싶다면 클래식에서 그 기초를 반드시 배워야 해. 모든 음악은 클래식을 통해 기술과 깊이를 배울 수 있단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클래식이 없으면 크로스오버도 없다는 거예요? 맞아. 클래식은 나무의 뿌리야. 그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멋진 가지와 열매를 만들 수 없어. 크로스오버도 마찬가지란다. 저는 조금씩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클래식에서 시작된다. 그렇구나. 며칠 후 레슨 시간에 이미리 선생님은 제 연주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우 학생 뭐야? 많이 늘었네? 일단 활을 잡는 게 훨씬 부드러워졌는데. 네, 그냥 연습했어요. 저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오후 6시, 이미리 선생님은 평소보다 일찍 레슨을 끝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고개를 돌려 연우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 요즘 들어 뭔가 달라졌어. 어딘가 이상해. 그녀는 발걸음을 조용히 연우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문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연우야, 너 바이올린 활만 가지고 소리를 내려고 하지. 손가락은 왜 안 쓰니? 손가락이요? 저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바이올린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가르쳐 줄게. 피치카토라는 기술이야. 손가락으로 현을 뜯어서 소리를 내는 거지.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뜯어서요? 마치 가야금처럼요? 그럼 활은요? 맞아. 활 없이도 바이올린은 충분히 노래할 수 있단다. 이 기술을 쓰면 마치 기타나 가야금처럼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어. 그런데 단순히 재미있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감정 표현이 될 수 있지. 할머니는 바이올린을 들어 오른손가락으로 현을 가볍게 뜯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거야. 단순한 음이지만 묘하게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고급 테크닉이야. 파가니니 같은 작곡가들은 이걸 활용해서 놀라운 음악을 만들었단다. 피치카토는 왼손, 오른손 모두 가능한데 그의 곡에선 왼손 피치카토로 현란하게 연주하면서 동시에 활을 쓰는 부분도 있어.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활과 손가락을 동시에요? 아 맞다. 저번에 할머니가 들려주신 곡에서 들은 것 같아요. 맞아. 마치 바이올린과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일 거야.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튕기는 소리가 장난스럽게 짜잔하고 외치면 활로 응답하듯이 소리를 이어가는 거지. 자, 한번 해볼까? 손가락 끝을 부드럽게 써서 현을 튕겨봐. 강하게 눌러서 뜯는 게 아니라 가볍게 감싸듯 튕겨야 해. 저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고 손가락으로 현을 튕겨보았습니다. 이게 맞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처음엔 그런 소리가 나지.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손가락을 움직여봐. 현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 스치듯 튕기는 거야. 저는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고 이번에는 조금 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오, 소리가 좀 나아졌어요. 할머니는 손뼉을 치며 칭찬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이 소리로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봐. 이 소리로요? 그냥 띵 하고 뜯는 건데 감정을 어떻게 담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 기술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구란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강하게 튕기면 화가 난 느낌을 줄 수 있고 부드럽게 스치듯 연주하면 슬프거나 애틋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 또 마치 드럼과 같은 박자감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손가락으로 다시 현을 튕겼습니다. 이번에는 살짝 더 강하게. 팅. 이렇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너가 느끼는 답답함이나 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음악은 단순히 예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모두 담아내는 도구야. 저는 활 대신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주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 손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게 진짜 음악일지도 몰라.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올린에는 많은 테크닉들이 있단다. 하모닉스라는 기술은 평소에 낼 수 없는 아주 높은 소리도 아주 맑게 낼 수 있는 테크닉이야. 이건 음악 속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도구란다. 마법 같은 도구요? 그래. 하모닉스는 감정을 극대화하거나 특별한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돼. 예를 들어 꿈속에서 들릴 법한 소리나 천사를 표현할 때 이걸 사용하지. 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배우면 저도 그런 멋진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술을 연습하면서 너의 섬세함을 키우는 거야. 하모닉스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손끝과 마음의 조화로 만들어지는 소리거든. 손끝과 마음의 조화. 저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피치카토와 하모닉스를 연습하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뭐야? 바이올린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몰랐어. 비밀 교습 중 저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클래식 곡 제목은 왜 그렇게 딱딱한 거예요? 뭐 디단조, 시장조 이런 거요. 그냥 사랑의 노래나 행복한 하루 같은 제목을 붙이는 게 더 멋있지 않아요? 할머니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연우야. 사실 클래식 곡 제목에 그런 조성이 들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다. 조성이라는 건 말이야, 곡의 성격과 분위기를 알려주는 음악의 기본 색깔 같은 거야. 색깔이요?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 시장조는 맑고 밝은 느낌을 가진 하얀색이나 노란색이라고 생각해봐. 반면에 디단조는 슬프고 깊은 느낌을 가진 회색이나 짙은 파란색 같은 색깔이지. 와, 색깔로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럼 곡의 조성이 곡의 분위기를 정하는 거예요? 맞아. 조성은 곡 전체의 감정을 설정하는 중요한 요소야. 그래서 클래식 작곡가들은 곡 제목에 조성을 넣어서 이 음악이 어떤 느낌인지 청중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지. 예를 들어 베토벤의 교향곡 9번 디단조를 들어본 적 있니?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베토벤의 합창이라고 들어봤지? 네, 맞아요. 그건 들어봤어요. 그래, 그 둘은 같은 곡이란다. 사실 베토벤은 이 교향곡의 이름을 단순히 9번 디단조라고 표현을 했어. 합창은 후대의 사람들이 별명으로 붙인 노래 제목인 거야. 그 곡은 처음에 디단조로 시작해서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를 전달해. 하지만 마지막에 환희의 송가를 연주할 땐 장조로 바뀌면서 희망과 기쁨을 표현하지. 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단조는 슬픈 시작을 표현하고 장조는 행복한 결말을 표현한 거네요? 정확해. 이런 식으로 조성은 곡의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단다. 근데 요즘 음악은 그런 제목 잘 안 쓰잖아요? 저는 궁금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맞아. 요즘 음악은 주로 가사나 분위기에 따라 제목을 짓지. 하지만 클래식은 가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곡의 조성을 통해 감정을 알려주는 게 더 직관적이었지. 작곡가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조성과 멜로디로 대신 표현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단조는 슬픔, 장조는 기쁨. 음악에도 색깔과 이야기가 이렇게 숨겨져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클래식 곡의 제목을 다시 떠올리며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단순히 딱딱한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거구나. 바이올린을 들고 시장조로 간단한 음계를 연습하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맑고 밝은 소리. 이건 확실히 하얀색 같은 느낌이야. 몇 달이 지나고 저의 바이올린에 대한 흥미와 실력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선생님, 요즘 연우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바이올린도 전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고 실력도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엄마는 저녁 레슨이 끝난 뒤 이미리 교수에게 활짝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미리 교수는 살짝 놀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머니, 이거 레슨비 벌써 뽑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정도로 연우가 발전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께 너무 감사해서 시급을 조금 더 올려드리려고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 그럼 저야 땡큐 베리머치죠. 호호. 이미리 교수는 겉으로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렇게 갑작스럽게 실력이 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레슨을 마치고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이미리 교수는 연우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가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우야, 활을 쓸 때는 너무 직선적으로만 움직이려고 하지 마. 바이올린 활은 마치 노처럼 사용해야 한단다. 할머니는 손을 가볍게 휘저으며 설명했습니다. 노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봐. 물을 밀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잖아? 활도 마찬가지야. 현 위에서 활을 부드럽게 밀어내면서 소리를 만들어야 해. 하지만 중요한 건 물결을 따라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거야. 물결을 따라간다고요? 맞아. 활을 너무 세게 누르면 물결이 부서지듯 소리가 깨져버리고 너무 약하게 밀면 배가 나아가지 않겠지. 그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해. 저는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천천히 활을 움직이며 시도했습니다. 이렇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좋아. 이제 소리가 훨씬 더 풍부해졌어. 그리고 활을 움직일 때 손목이 마치 물결 위에서 춤추듯 부드럽게 움직여야 해. 그게 바이올린 소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란다. 문 밖에서 대화를 듣던 이미리 교수는 손을 부들거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할머니 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운 거야? 요즘 유튜브 정말 좋아졌다니까. 가정부 할머니가 바이올린 이야기도 하고. 참나, 문제야, 문제. 이미리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연우야, 오늘 이 곡 한번 다시 연주해 볼래? 송이 할머니는 바이올린 악보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자연스럽게 활을 들고 활시위처럼 긴장과 믿게 현 위를 움직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송이 할머니는 뭉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구나, 연우야. 네 연주에는 이제 너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아주 훌륭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도 서운예고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너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아이가 서운예고에 합격 못할 이유는 없어. 지금 실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해.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감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정말 특별해요. 저 같은 평범한 애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야. 특별한 건 바로 너란다. 할머니는 저희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널 만난 것 자체가 내겐 기적이거든. 그 순간 제 가슴속에 따스한 온기가 퍼지며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누군가 밖에서 엿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리 교수였습니다. 하, 참나 기가 막혀서 한낱 가정부 할머니가 내 자리를 탐네? 그녀는 거실에 놓인 고가의 과디니니 바이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현 위에 가위를 가져다 대고 몇 초 후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가 끊어진 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바이올린 줄이 끊어졌잖아. 할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저 바이올린은 청소하지 말랬죠. 할머니는 깜짝 놀란 눈으로 바이올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게 왜?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뭐예요? 이 할머니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집 한 채 값이라고요.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그리고 이번 달 월급은 없는 줄 아세요. 송이 할머니는 말문이 막힌 채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닫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귀에는 아직도 할머니가 알려주신 바이올린 이야기가 맴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왔어요.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주방에서 할머니의 어서 와. 하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을 텐데 발걸음을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평소에 체크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은 없었어요. 하얀 장갑도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군산 된장국 냄새도 없었죠.
할머니? 거실과 방을 헤매며 할머니를 찾았어요. 매일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의자, 제게 음악을 가르쳐 주시던 피아노 옆,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창가까지.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 부엌에서 엄마가 나오셨어요. 연우야, 할머니는 이제 안 오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요? 가사 일을 줄이기로 해서 그만두셨단다. 엄마의 무심한 목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바이올린 활처럼 제 가슴을 긁었어요. 왜요? 왜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제게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는데 제 음악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분인데. 연우야, 그 할머니는 그냥 가정부야. 이제는 이상한 음악 듣지 말고 교수님 지도에만 더욱 집중해. 알았지? 가정부라뇨? 엄마, 할머니는 단순히 집안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저의 비밀 선생님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울컥 터져 나왔어요. 뭐? 비밀 선생님? 연우야, 너 정신 안 차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다 너를 위해서야.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았어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죠. 할머니 어디 계세요? 책상 위에 놓인 바이올린 케이스가 마치 절 비웃는 것 같았어요. 이제 누구랑 연습하지? 할머니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닌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 없이 저는 그저 앵무새처럼 남의 곡만 따라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일 수밖에 없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바이올린을 손에 대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 음악도 할머니의 따뜻한 가르침도 모든 것이 침묵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친구들의 위로도,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도, 블랙핑크의 화려한 노래도, 그 어떤 것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음악의 빛나는 세상이 이제는 까만 어둠 속에 잠겨버렸으니까요. 바이올린 케이스 위에 먼지가 쌓여갔어요. 매일 아침 그걸 보면서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그 따뜻했던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이제 누가 제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베토벤의 분노가 담긴 선율을, 모차르트의 기쁨이 담긴 멜로디를 누가 제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음악은 마음을 담는 거라고, 진심을 전하는 거라고. 가을이 왔어요. 할머니가 떠나신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고 있으면 할머니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요. 10월, 이제 한 달 뒤면 서원 내고 입학시험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이올린을 만질 수조차 없었어요. 이미리 선생님은 여전히 매주 오셨지만 그저 시계만 보다 돌아가셨죠. 연우야, 이러다 서원 예고는커녕 일반고도 못 갈 수 있어. 엄마의 걱정 어린 목소리도, 아빠의 한숨 소리도 더 이상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다른 모든 소리가 잠겨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무기력하게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이올린 선율이 들려왔어요. 그날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곡의 느낌이었어요. 발걸음이 절로 멈춰졌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연우야, 음악은 기술이 아니야. 너의 감정을 담는 거란다. 너가 화가 나면 화를, 너가 슬프다면 그 슬픔을 담아내는 거야. 머릿속이 순식간에 맑아졌어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죠. 그래, 할머니는 내게 진정한 음악을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포기하면 할머니가 날 위해 쏟으신 모든 마음이 헛될 거야. 저는 그날 밤 단호한 결심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어요. 먼지 쌓인 바이올린을 닦으며 할머니의 말씀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활은 너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란다. 화가 나면 세게, 슬프면 부드럽게. 활을 쥐고 현을 그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소리 속에는 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하나하나 음악으로 풀어냈어요. 밤이 깊어가도 연습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제 감정을 담은 연주는 점점 선명해졌고 음악은 제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연우야, 잠은 언제 자니?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음악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매일 밤 연습했어요. 때론 분노로, 때론 슬픔으로 가득 찬 선율이었지만 그 모든 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입학시험 당일 연주홀에 들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활을 든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음표 하나하나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바이올린을 내려놓는 순간 할머니의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할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원 예고에 합격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지만 곧 다가올 첫 재학생 발표회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발표회 전날 담임 선생님께서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서원예고의 재학생 발표회는 단순한 무대가 아닙니다. 이 학교의 오랜 전통이고 특히 올해는 특별한 손님이 초대됩니다. 특별한 손님이요? 누구신데요? 세계적인 음악대학인 메이어드 음대 총장님이 직접 오십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메이어드 음대라니. 세계적인 음악 대학의 총장이라니. 그리고 올해의 발표회 1등에게는 메이어드 음대 입학 시 1, 2차 실기시험이 면제되는 특별 혜택이 주어집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진짜요? 실기시험 면제요? 그럼 바로 최종 단계로 간다는 거네? 완전 대박,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저는 조용히 손을 꽉 쥐었어요. 이건 정말 큰 기회야. 내가 할머니와 연습한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을까? 발표회 연주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할머니한테 나의 달라진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할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발표회 당일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연주할 곡은 바흐의 에어라는 곡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배운 기본기와 고급 테크닉, 그리고 제 이야기를 모두 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걸 믿어야 해.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음악으로 전하자. 객석에는 부모님과 심사위원들, 그리고 메이어드 음대 총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다음은 1학년 아주 햇병아리 음악가죠. 이현우 학생의 무대입니다. 무대로 걸어나가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제 안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활을 켜기 시작했어요. 미쳤다. 바이올린에서 첼로 소리가 나. 지은 하나로 저렇게 깊은 감정을 끌어내다니 마치 첼로를 연주하는 것 같은 울림이 있어요. 저 화성 진행 좀 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드리프트하고 있어. 메이어드 음대 총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He's not just technically skilled. There's something, a special story behind that student's performance. 저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클라이막스로 향하던 그 순간 관객석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어두운 문 앞에 서 있는 실루엣.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활을 움직이던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할머니? 멀리서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왼손에 여전히 흰 장갑을 낀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모양으로 속삭였습니다. 연우야, 그래, 잘하고 있어.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담아 활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장조와 단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바이올린 현에 담아 쏟아낼 뿐이었어요.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보셨나요? 지선상의 아리아를 시작으로 바흐의 원곡 에어를 거쳐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곡으로 발전시켰어요. 하모닉스로 마치 바이올린이 아닌 플룻 같은 청아한 소리가 나고 있어요. It feels like Bach and Paganini are meeting and dancing together.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메아리처럼 울리는 환호성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브라보. Bravissimo. 심사위원석에서 한 분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셨어요. 10년이 넘는 심사위원 경력 동안 이토록 감동적인 순간은 처음입니다. 기교와 감정의 완벽한 조화. 이현우 학생은 이미 한 명의 완성된 음악가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연이어 일어나 박수를 치셨어요. 모든 연주가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오실 때 선생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1등입니다. 이현우 학생. 메이어드 음대 총장님이 관객들의 기립 박수를 뚫고 무대로 걸어오셨어요. 총장님의 눈가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죠. Yanni, you are the very student we have been searching for. Not just a technician, but a true musician who plays with soul. The entire faculty of Maynard Conservatory has unanimously decided. 총장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And we would also like to grant you the honor of being a special scholarship recipient. 객석에서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무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이 모든 게 꿈이 아님을 알았어요. 우리의 아픔과 그리움이 만든 기적. 할머니와 제가 함께 써내려간 우리만의 멜로디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오늘의 1등 수상자 이현우 학생의 곡을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연우 학생, 준비된 곡이 있나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앵콜 연주는 저 혼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건 한 분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방황할 때 저를 붙잡아준 저의 선생님과 앵콜곡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이밀희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게 보였어요. 어머, 연우가 그래도 나를 잊지 않았네. 뭐야. 이밀희 선생님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관객석에 인사를 하시더니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무대 뒤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니요, 제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의 음악 선생님은 저기 무대 뒤에 계신 저희 집에서 일을 도와주셨던 설송이 할머니세요. 공연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설송이, 그게 누구야? 저분. 연훈의 가정부 할머니시잖아. 예전에 놀러 갔을 때 봤어. 맞아. 흰장갑 할머니. 왼손에 항상 흰장갑을 끼고 계셨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밀희 선생님은 얼굴이 벌거진 채 굳은 표정으로 머뭇거리시다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 일어난 거 아시죠? 갑자기 급동, 아니 배가 아파서요. 이밀희 선생님은 서둘러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 모습에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렸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했어요. 할머니, 나와주세요. 오늘 연주는 할머니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무대 뒤에서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내가 나갈 일이 아니야. 나는 그저... 할머니는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지만 그때였어요. 객석에서 한 학생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둘씩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어드 음대 총장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알고 계신 듯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뻗었어요. 할머니, 부탁드릴게요. 이 연주는 할머니 없이는 완성되지 않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머니가 무대로 걸어 나오셨어요. 여전히 왼손에는 하얀 장갑을 끼고 계셨죠. 그 장갑이 오늘따라 유난히 신비롭게 보였어요. 할머니가 무대 위에 서시자 공연장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죠. 연우야,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때
심사위원석에서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메이어드 음대 초빙 심사위원이신 마시모 쿠아르타.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음악가셨죠. I have quite a decent violin. 그분이 들고 계신 검은색 케이스를 보자마자 공연장의 모든 음악가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1714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돌핀이었거든요. Would you play this instrument? I would be honored if you would allow me the privilege of accompanying you on the piano.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Non sono degno di toccare uno strumento cos prezioso. Non so se sar all'altezza della forma di questo strumento.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이탈리어로 대답을 하셨지요. 뭐야, 어느 나라 말이야, 설마? 그래 맞아. 이탈리아야. 저 교수님이 이탈리아 분인 줄 아시고 할머니가 가정부 할머니가 이탈리아어로 대답하신 거야. 마시모 쿠아르타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할머니께 다가가셨어요. Che straordinaria padronanza dell'italiano. Questo strumento sta aspettando il tocco di un grande musicista. Se un insegnante che ha cresciuto studenti così talentuosi lo suonasse, lo strumento sarebbe sicuramente grato. Grazie mille. Allora, se non è in disturbo, potrei chiederle un favor?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의 가정부 할머니가 영어도 아닌 이탈리아어를 능숙하게 하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어서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시고 천천히 관객을 향해 고개를 숙이셨어요. 여러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단지 이 아이의 길에 잠시 동행했을 뿐입니다. 연우의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워진 건 제가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기교를 뛰어넘어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냈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냈죠.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저 그 여정을 지켜본 증인일 뿐입니다. 연우는 스스로를 뛰어넘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한계와 고정관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심까지도.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건 제게는 너무나 벅찬 일이지만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제는 친손주처럼 소중한 제자를 위해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왼손을 드시더니 떨리는 손길로 하얀 장갑을 벗기 시작하셨어요. 그 동작에는 3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갑이 벗겨지자 객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왼손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현을 누비고 다녔을 손가락들의 자국, 바이올린을 붙잡았던 굳은 살, 그리고 할머니의 왼손 엄지.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짧은 엄지손가락이 드러났거든요. 저 엄지손가락 좀 봐. 굉장히 짧아. 말도 안 돼. 엄지는 바이올린에서 모든 힘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야. 저걸로 저 손가락으로 연주가 가능하다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날 제가 처음 할머니의 연주를 들었던 날, 왜 할머니가 등을 돌리고 연주하셨는지. 녹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눈앞에서 아니 등 뒤에서 할머니가 연주하신 거였는데 저에게 상처 입은 손을 보이기 싫으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받아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손가락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이올린을 다시 잡게 된 게 연우를 가르치면서였기 때문에 음정이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파랑새 D마이너 바이올린 솔로를 연우와 같이 이중주로 해보겠습니다. 연우야, 잘 따라올 수 있겠지? 할머니는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반주를 맡은 쿠아르타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가정부 할머니의 바이올린 첫 음이 울리는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왼손 엄지가 거의 없으시잖아. 미쳤다. 엄지는 바이올린의 모든 힘을 지탱하는 기둥이란 말이야. 저 피치카토 테크닉을 보세요. 손가락이 현을 뜯어내는데도 맑고 청아한 소리가 들려요. 이런 피치카토 소리는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할머니의 연주는 고음으로
서로를 날아올랐다가 다시 저음으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어머나, 믿을 수 없어. 오히려 불편한 엄지가 자유로움을 준 걸지도 몰라요. 보세요. 포지션 이동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새처럼, 파란 새처럼 자유롭게 음역을 넘나들고 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 같았어요. 그리고 이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기립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는데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할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모두가 할머니의 연주를, 아니, 할머니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연우야, 너와 함께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순간 더 깊은 궁금증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30년 전의 마지막 연주. 그리고 잘린 엄지손가락. 할머니의 인생에 어떤 아픔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뜨거운 기립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이어드 음대 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 years ago, I attended a concert. 공연장이 조용해졌어요. That day's performance of the Bluebird was the most beautiful I had ever heard. But that day, after the accident on stage, we never heard from that great musician again. Until today.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쥐고 있던 활이 떨리는 게 보였죠. Madame Sion, the 6-year-old child from that day was my son. 객석에서 놀란 숨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총장님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오시며 말씀을 이으셨어요. 총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 years ago, it was right after your performance of the Bluebird. My son, holding a bouquet in his hands, ran onto the stage with joy. But as he hugged you too tightly, you lost your balance, and 할머니의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찔했어요. as you reached out to steady yourself, the piano lid, it accidentally caught your thumb. 총장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And yet, despite bleeding, you hugged my son first and said, It's okay, little one. It's not your fault. With those warm words, you quietly disappeared. Not a single word of blame, not a demand for compensation.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아이의 눈물이 너무나 순수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 아이를 원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But after that day, you could no longer stand on stage. You lost everything as a world-renowned violinist and educator. 아니에요. 할머니가 잠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저 제가 다시 음악과 마주할 용기를 잃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연우를 만나고 할머니가 제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셨어요.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저도 조금씩 변화했어요. 연우와 헤어진 후 중고거래로 낡은 바이올린을 하나 구했죠. 이 짧아진 손가락으로 매일 밤 연습했어요. 처음엔 하나 제대로 잡히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용기를 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Madame Seal. 총장님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재빨리 그분의 팔을 잡아 일으키셨죠. 부디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답니다. 그날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전 영원히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기교가 아닌 이렇게 마음으로 연주하는 법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에게 있어 잘린 손가락은 더 이상 상처의 흔적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오히려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특별한 선물이었던 거예요. 총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결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In that case, may I make a request? This is not a compensation, but a heartfelt request. 할머니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셨어요. Would you be willing to become a special guest professor at our school? Together with Yeonwoo, please teach your music to many aspiring young students. Not just technique, but the true meaning of music. The beauty of art that blossoms from overcoming the pains of life. 할머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부탁드려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의 제자가 되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공연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내 모든 것을,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객석에서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엔 진정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박수였죠. 총장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This semester, Myard Conservatory welcomes two extraordinary musicians. A teacher and a student. No, now colleagues. Please join us in welcoming them both. 저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할머니의 잘린 엄지손가락과 제 손가락이 포개어지는 순간, 그것은 마치 불협화음이 해결되어 완전한 화음을 이루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의 공연이 끝나고 저는 깨달았어요. 음악은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라는 것을. 할머니의 잘린 손가락은 한계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고, 제 방황은 실패가 아닌 성장의 과정이었어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연우야, 음악은 삶과 같은 거란다. 때론 슬프고 때론 기쁘고 그 모든 순간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이 되는 거야.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도전과 좌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들, 그것들은 마치 음악의 고저와 장단처럼 우리를 더 풍성한 곳으로 이끄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게 늦었다고요?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망설인다고요?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꿈을 미루고 계신가요? 할머니는 늦은 나이에 다시 바이올린을 잡으셨어요. 불완전한 손가락으로도 가장 완벽한 연주를 들려주셨죠. 때론 느리게, 때론 서툴게.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악기를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언어나 취미일 수도 있죠. 아니면 늘 미뤄두었던 도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천천히 가도 좋아요. 때로는 실수해도 좋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악보에는 실수와 도전, 좌절과 극복, 그 모든 음표가 필요하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한계는 우리가 만든 벽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중요한 건 시작하겠다는 용기,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는 의지니까요. 할머니와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에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곡을 연주하고 있는 중이에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 모든 음악은 불협화음조차도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답니다.